이번 시간에는 고객 신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단 고객 신용관리에서는 신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특히 고객 신용이라는 게 뭐냐, 신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객 신용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떤 거를 고객 신용관리라고 하냐, 그리고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든지 고객 신용정보에 대한 파악, 그리고 고객 신용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의 이해. 고객 신용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이 개념하고요. 고객 신용이라고 하는 걸 왜 써야 되느냐, 필요성, 이런 걸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 신용이라고 할 때 크레딧 이렇게 표현하죠.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는 크레딧 그러면 상대방이 일정 기간 후 상환하거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물건을 빌려주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거나, 그래서 지불하는 그 시기를 연기해 주어서 수수료를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이걸 약속하는 행위를 크레딧, 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다시 말하면 신용이 있다, 신용이다라는 얘기는 장래의 시점에 그 대가를 치르기로 약속하고 현재 어떤 가치를 얻었으면 그걸 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용 중에서도 또 컨슈머 크레딧, 그래서 고객 신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앞에 장래에 갚기로 하고 지불할 거를 약속하고 현재 상품이나 현금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행위인데, 이걸 누가 하느냐? 고객이 하는 거예요. 즉 고객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거나 또는 판매업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거를 고객 신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용이라는 용어는 그럼 누가 만들어냈고 누가 쓰는 거냐? 신용은 신용을 쓰는 쪽 입장에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용을 제공하는 쪽, 신용, 돈 빌려주는 쪽에서 신용이라는 말을 쓰고, 소비자나 신용을 쓰는 입장에서는 신용을 통해 제공받는 거를 빚 또는 부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은 내가 돈 빌려 쓰면서 신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빚이라고 하고 빌려주는 입장에서 신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얘기죠. 원래 신용이라고 하는 게 처음 사용되게 된 거는 기업들이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신용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 주로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가게에서도 신용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그 가게의 신용을 따로 떼어가지고 컨슈머 크레딧, 그래서 소비자 신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가게에서 쓰는 거를 소비자 대출 또는 소비자 신용, 뭐 소비자 금융, 소매 금융, 뭐 가계 대출,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마다 다양하게 이걸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신용은 왜 써야 되냐? 고객 신용의 필요성은 내가 소득을 확장시키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용을 쓴다라고 하면 옛날부터는 내가 빚졌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그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많았지만, 요즘에는 신용사회가 정착되면서 적절히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남의 돈도 끌어다가 재테크를 하는데, 내 돈을 불리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단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무자비하게 빌리기보다는 상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사용하는 이 신용은 그러면 이용하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 좋냐, 또는 어떤 측면은 주의해야 되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고객 신용의 장단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얘기겠죠. 신용을 사용하면 장점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고객이 재정부담을 감소시켜가지고 금전관리에 융통성이 있다. 금전관리의 융통성, 이런 게 생기더라 라는 얘기고요. 현재 구매 능력에 관계없이 지금 돈이 없더라도 일단 신용을 쓰면 구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더라, 많이 샀을 수 있더라,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갑자기 귀한
동네 옛날 친구를 만났다. 근데 밥을 살라 했더니 돈이 없어. 카드 꺼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비상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신용의 장점이고요. 또는 금리가 변동하거나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다라면 내년에 혹은 다음 달에 샀어야 되는데 돈은 지금 없어. 근데 다음 달에는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내가 돈 땡겨서라도 먼저 사놓으면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죠. 이렇게 금리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소득과 자산을 보호할 수도 있어. 소득과 자산 보호. 이것도 장점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신용카드, 특히 우리가 신용을 쓴다라고 하면 특히 뭐를 얘기하냐면 카드 사용을 얘기하는데 이 신용카드만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장점들을 보면요. 내가 현금을 들고 다니려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현금 소지하다가 도난당할 수도 있죠. 이렇게 현금 소지의 불편함이나 도난의 위험 이런 것들을 줄여가지고 편안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가 내가 뭐 골드카드가 있다 또는 어떤 특정한 카드가 있으면 내 신분이 어떤지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상징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개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아니 신용카드를 쓰는데 신용도가 왜 높아지냐 그럴는지 모르지만 카드를 자꾸 쓰면서 연체 없이 계속 결제를 하면 내 신용한도가 자꾸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신용도도 높아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내 신용자금 그리고 생활자금 관리에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고가의 상품을 구입할 때 전액 결제하지 않더라도 일부씩만 갚아가면서 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꼭 한 달에 한 번씩 대금 이용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서 내가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썼구나 이런 것들을 가계부를 안 써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사용 내역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면 요즘에 극장 가서 극장 영화 요금을 다 내고 보는 건 아저씨 아줌마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젊은 사람들은 뭘 하냐면 각종 할인 혜택을 봐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통신카드 같은 걸로도 쓰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할인 정보,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게 장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더라. 이 단점은 고객 신용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겠죠. 일단 신용을 쓴다라면 충동구매, 꼭 사지 않아도 되는 이 충동구매를 하게 되면 이게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과소비를 합니다. 안 사도 되는 걸 신용을 쓰다 보니까 그냥 샀쓴다라든지 그러면 과잉 부채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단점이고요. 그리고 신용을 쓰면 공짜는 아니죠. 이게 뭐냐면 이자 부담 또는 수수료 부담 이런 비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이자나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미래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는 여러 가지 비용을 높게 우리가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카드론을 했다는데 현금 서비스 받잖아요. 이자가 얼마냐면 한 달에 보통 2%씩 내야 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연이자 24%를 낸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채업자 맘먹게 아주 고리대금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쓴다든지 그럴 때 비용이 많이 나간다. 또는 정보 유출. 신용카드를 요새 이것도 기술 있는 사람들은 막 해킹을 해가지고 남의 거 뺏쓰고 이러는데 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더라. 그리고 부채가 제때 이루어지지 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이 부실화되거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기도 하고요. 또는 개인적으로도 소비자 파산까지 어려운 정도에 이룰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신용 사용의 장단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고객 신용을 이용할 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고객 신용의 종류 및 특징. 고객 신용을 이용한다라면 가게가 이용하면 가계대출, 판매신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고객이 신용을 사용할 때 어떤 종류가 있고 그 종류마다 특징이 뭐냐 이걸 구분해 봐야 되는데 일단 소비자금융, 판매신용으로 구분해요. 이거는 뭐냐? 신용공여 형태에 따라서 신용공여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소비자금융,
소비자 금융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대부라고도 하고 대부 또는 현금 대출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는 판매 신용. 판매 신용은 구매 대출이겠죠. 우리가 물건을 신용으로 판매할 때 할부로 또는 일시불로 이렇게 사면 그걸 구매 대출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비자 금융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렸었을 때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이런 것들을 소비자 금융 이렇게 얘기하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할부나 일시불로 사는 거는 물건으로 받기 때문에 판매 신용이라고 한다. 이거는 신용 공여를 무엇으로 했느냐라는 형태에 따른 분류고요. 두 번째는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 상환 방식에 따라서 할부 대출과 비할부 대출. 자, 그 다음에 비할부라는 얘기는 일시 상환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한도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할부 대출 또는 할부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균등액으로 일정하게 갚아나가면 이걸 할부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달 5만원씩 내겠다. 매달 2만원씩 내겠다. 이렇게 하면 할부 대출이고요. 일시상환 대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시불로 하겠다. 이러면 비할부인데요. 비할부는 일시상환만 있는 게 아니라 리볼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리볼빙이라고 하는 거는 회전부채라고 해서요. 회전부채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 즉 내가 100만 원을 썼다 10만 원만 내고 90만 원은 나머지는 내 사정이 괜찮을 때 이렇게 갚는 거를 리볼빙 카드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비할부 신용으로 구분하고요. 한도 대출 그러면 한도 대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종합통장제도 이거를 일명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그래요. 내 신용의 한도를 봤더니 나는 3천만 원까지는 마이너스 할 수 있더라. 그러면 내 주거래은행에다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3천만 원까지는 마이너스로 계속 뺐을 수 있고 돈 여유되면 다시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마이너스 대출이라고 하는데 개인별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3천이면 3천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렇게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대출 한도 대출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신용을 쓴 다음에 그걸 어떻게 갚느냐에 따라서 할부, 비할부, 한도 대출 이렇게 구분하고요. 세 번째는 신용거래 당사자 수. 신용거래 당사자 수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당사자 여신과 결합형 여신. 당사자 여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카드회사에서 카드론을 받는다 또는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와 은행 사이에 양자관계. 둘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독립형 여신이라고 돼요. 당사자 사이에 둘 사이의 거래관계인데 결합형 여신은요. 어떤 게 결합형 여신이 있냐면 리스라든지 팩토링이라든지 리스나 팩토링 같은 거는요. 제3자 여신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소비자 리스나 팩토링은 우리가 1970년대에 전자제품, 특히 가전제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했어요. 우리가 요즘이나 집집마다 텔레비전, 냉장고, 전자레인지가 아무 집이나 다 가봐도 있지만 70년대만 해도 텔레비전이 있으면 꽤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선생님이 자기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런 거를 70년대는 가끔 물어봤어요. 왜? 그때 당시에 집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부자였어요. 요즘 세상에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을 물어봐야 되겠죠? 자기 집에 텔레비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누가 손 들었다. 그러면 쟤네 집은 가난하구나. 그럴까요? 요즘에 텔레비전 없는 집 손 들으면 가난하구나가 아니라 아, 쟤네 집은 교육 철학이 투철하구나. 이렇게 본다라든지 보는 시각이 다를 거예요. 근데 70년대에는 왜 TV 같은 게 귀했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는 LG전자가 TV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소비자가 있어요. 이 소비자는 한 달 월급이 5만 원이야.
근데 텔레비전 값이 10만 원이야. 한 달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TV를 살 수 없죠.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텔레비전을 갖고 싶은데 LG전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20만 원 한꺼번에는 못 사고 지금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내가지고 한 2년 동안 분할해가지고 갚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LG전자가 뭐라고 하냐면, 텔레비전을 만들려면 우리도 인건비 나가야 되고 원재료 사와야 되고 근데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푼돈으로 받을 수는 없대. 그때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팩토링 회사가, 야, 너 20만 원 받아야 돼? 너는 한 달에 10,000원씩만 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10,000원씩을 나한테 내. 내가 너한테 20만 원 줄 테니까 얘한테 TV 줘. 이렇게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팩토링이라고 그래요. 이 팩토링이 생기면서 내가 여기다가 대는 게 아니라 돈은 여기다 갖고 TV는 여기서 받고 돈을 여기다 갚아 나가고 얘가 목돈을 이쪽에다 한꺼번에 줘요. 그러면 이 팩토링 회사가 결국은 돈놀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서 제3자 간의 여신이 생겼어요. 이걸 결합형 여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팩토링이 생기니까 리스라고 하는 게 또 탄생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리스 이용자가 있어요. 리스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리스 이용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어요. 여기 리스 회사가 있어요. 리스 이용자, 소비자가 내가 BMW를 나는 리스해서 타고 싶다. 왜? 목돈이 2억 정도, BMW 한 대 7시리즈 같은 건 아마 1억 8천, 2억 이렇게 차인데 그 돈은 없지만 내가 렌트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는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리스 이용자가 리스 대상 물건을 선정했지요. 그러면 이 공급자가 이 리스 이용자한테 공급을 하려면 리스 회사가 여기다 물건 발주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리스 회사하고 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되겠죠. 리스 계약이. 이렇게 리스 이용자는 여기서 물건을 받았지만 돈은 여기다 내는 이런 관계. 이것도 제3자 여신. 이걸 결합형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결합형 여신은 리스와 팩토링이 있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 회사에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을 받거나 이런 거는 다 양 당사자 간에 관한, 그래서 거래 당사자 수에 따라서 당사자 여신형이냐 제3자 여신형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는 담보에 따른 분류. 담보가 있으면 담보대출이고요.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이라고 그래요. 담보 없이도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꼭 물건을 담보로 잡아놓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일정 규모까지는 신용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그럴 때는 신용대출을 받고요. 근데 신용대출을 해주려면 CSS라고 하는, 이 신용대출은 CSS라는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요 받아가지고 얼마까지는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따져본 연후에 신용대출이 이루어지고요. 담보대출은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또는 예적금, 수익증권, 펀드,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가 안 갚으면 이걸로 니네가 알아서 써.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걸 담보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고객신용의 종류와 특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객신용의 이해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신용공여 형태에 따른 고객신용의 분류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소비자금융 판매신용, 할부, 비할부, 당사자 결합형, 담보대출, 신용대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렇게도 알아야 되고요. 또는 이렇게도 물어봐요. 당사자 여신과 결합형 여신으로 분류하는 거는 신용의 분류상 무슨 기준에 의한 거냐. 첫째, 신용공여 형태에 따라서, 상환 방식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 수에 따라서, 담보 유무에 따라서, 또는 신용공여계약의 효력 여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해요. 그러면 이거는 거래 당사자 수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신용공여의 종류와 특징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고객 신용관리. FP는요, 고객들이 신용을 쓴다라고 하면 신용 관리 능력을 적절히 평가해서 당신은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을 어떻게 이 기간 내에 잘 갚겠군요. 그래서 만세 부르고 중간에
신용불량자 되고 소비자 파산하고 이렇지 않도록 FP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주로 고객 신용관리에서 이렇게 FP가 해줘야 되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고객이 얼마만큼 신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1,000만 원 빌려도 괜찮으냐 3,000만 원 빌려도 되느냐 이거고요. 고객에게 적합한 최적의 신용 액수가 있겠느냐. 세 번째는 신용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직업이 좋으니까냐, 그 사람 재산이 많으니까냐, 그동안 한 번도 돈을 안 갚은 적이 없는 아주 철저한 신용도가 있는 사람이냐. 고객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신용관리를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FP는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고객 신용관리에서는 첫 번째 필요성과 요구의 파악. 고객이 신용을 써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왜 써야 되느냐 무슨 돈을 쓰려고 하느냐 어디에 집을 살려고 하는 거냐 교육비에 쓰려고 하느냐 그리고 얼마 자금이 필요하고 그 돈은 몇 년 동안 써야 되겠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상환 계획은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필요성과 요구의 파악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 상한선의 설정. 부채 상한선이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부채 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신용을 무턱대고 쓰다가 나중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라면 그걸 부채 한도, 즉 부채 한도는 고객이 최대한 돈 땡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환 능력을 근거로 해서 빌릴 수 있는 최대 액수를 부채 상한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땡겨 쓰는 거를 부채 한도라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부채를 써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부채 상한선에는 뭐가 영향을 끼치냐? 유동성이나 고객이 부채를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느냐 능력 또는 위험에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데 보통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20% 룰 즉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대비 신용 비율을 소득의 20% 정도까지만 부채 상한선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물론 신용평가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대출 한도가 나오면 이미 대출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건 빼준 상태에서 대출이나 보증 이런 건 뺀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채 상한선을 설정을 해보고 그러면 부채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그 사람이 진 부채가 지금 적정하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적정성 평가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표를 씁니다. 자, 이 지표 몇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당연히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거겠죠. 그래서 가계가 재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불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고객의 채무 상환 능력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에요. 두 번째는 소비자 부채 비율 소비자 부채 비율은요 고객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자 부채를 갚아나가는 게 얼마냐 이걸 가지고 소비자 부채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소비자 부채는 어떤 것들을 소비자 부채라고 하냐면 신용카드 쓴 거 또는 자동차 대출 신용 개인 신용 대출 마이너스 한도 대출 이런 것들을 소비자 부채라고 해서 그 소비자 부채 상환액에는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시켜 가지고 카드 잔액이 얼마냐 한도 대출은 얼마냐, 마이너스 대출은 얼마냐, 이런 것들도 다 상환액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 부채 비율은 대략 가계의 경우에 이거는 무슨 소득을 기준으로 하냐면 가처분 소득으로. 순소득이라고도 하고요. 가처분 소득의 20% 이내. 이 정도면 소비자 부채 비율은 그래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총 부채 비율. 총 부채 비율은 자기의 총 소득 중에 부채 상환액이 얼마냐. 근데 이 부채 상환액은 총 부채 상환액이기 때문에 주택 관련 부채 그리고 소비자 부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총 부채에는 소비자 부채, 주택 관련 부채 다 합쳐가지고 대략 총 소득 중에서 이거는 여기는 가처분 소득 즉 순소득인데 여기는 총 소득이에요. 총 소득 중에 30에서 35% 이내면 적정하겠다. 30에서 35% 이내. 35%를 넘게 전체 총소득 중에서 부채를 지지 말라. 이런 얘기겠죠. 네 번째는 주거 관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요. 주택 관련 부채 비율은 주택 관련된 세금, 보험료, 또는 주택과 관련해서 유지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부채예요. 이거는 총소득에 대해서 얼마이냐? 그러면 총소득 대비 이거는 20에서 25% 이내면 되겠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소비자 부채 비율만 순소득, 즉 가처분 소득 대비고 총 부채 비율이나 주거 관련 부채 비율은 다 총소득의 35%, 25% 이내면 적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얘기고 각 부채 비율이 소비자 부채냐, 주거 관련 부채냐, 총 부채냐, 총자산 대비 부채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채 적정성을 평가해 보고요. 자, 적절하더라. 그러면 신용의 유형과 특성을 조사해요. 신용의 유형 및 특성, 즉 앞에 신용을 파악해가지고 정도를 파악해서 필요성 가지고 부채 상한선도 결정했고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의 특성은 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유형도 알아보고 특성도 조사해봤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용 비용을 계산합니다. 왜 고객이 신용을 쓸 때 신용 비용을 계산하느냐? 신용 비용이 가급적이면 저리 싼 걸 이용했으면 좋겠죠. 과거에는 신용을 쓸 때 신용을 주는 공급자 중심 시장이었다라면 이제 신용 쓰는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이런 걸 비용을 따지고 그랬다라면 이제 신용을 쓰는 사람이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떤 거냐? 대출금 받는다라면 대출금 이자 이외에도 대출 신청하는데 신청료, 인지대 또는 담보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을 내놨는데 그 부동산의 감정평가 비용, 감정료 또는 보험료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신용을 사용할 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이 줄게 하려면 내가 고객이 우대금리를 즉 프라임 레이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수 고객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비용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실질금리, 실질이자율. 명목금리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단순히 인플레이션 하고요. 실질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더하면 명목금리가 되는 거죠. 근데 실질금리라고 하는 거는 피셔 이펙트 또는 명목금리 결정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다가 물가 상승률만큼 더한 거다. 이게 명목금리고 이게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더해져서 명목금리가 결정되더라. 그래서 실질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따지지 않은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3%다. 근데 내가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대출 금리를 5%로 제시했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결국 2%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3%씩 올라가니까.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실질 이자율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실효금리. 실효 이자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Effective Annual Rate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계산할 때 기간당 이자율을 연간 할부금 지급 횟수로 복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금리를 6% 적용한다. 근데 이자는 매달 내야 된다. 그러면 이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느냐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이자율이 1%다라고 했을 때 이걸 1년에 12번을 내야 된다. 그러면 1%라면 1.01이죠. 근데 12번을 해요. 여기서 원금 1을 빼버리면 이게 12%가 아니라 한 달에 1%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1년에 12% 같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매달 1%씩 내면 1년에 12.68%의 금리가 높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실효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R이라는 게 있어요. 연이자율. Annual Percentage Rate. 그래서 연이자율은 소비자 신용을 고려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APR이에요. 그래서 이 APR은 복리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대출 관련 모든 비용을 대출 금액에 대해서 연비율로 나타내면 그걸 APR이라고 얘기해서 연이자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예를 들어보면 한 달에 1.2% 이자를 부과한다. 그러면 APR은 얼마냐? 1.2% 곱하기 12달, 12. 이렇게 해서 14.4%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Annual Percentage Rate라는 연이자율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의 기회비용도 살펴봐야 돼요. 대출의 기회비용은 뭐냐? 가계나 개인이 대출 받을 때 직접 비용도 있고 간접 비용도 동시에 있어요. 즉 대출 이자 비용은 직접 비용이겠고요. 미래 저축 이자라는 기회 비용이 간접 비용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출에는 미래 수입 창출 기회 가능성도 희생당하는, 미래 구매력이 희생당하는 이러한 비용까지도 따져봐야 되겠다. 이걸 대출의 기회 비용이라고 하고, 또는 인플레이 효과. 인플레이션이요. 계속 인플레이션의 변화가 없다라면 모르지만 물가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미리 쓰면 인플레이션 때는 더 이게 유리하죠. 미리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효과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 이게 신용 비용을 계산하는 요령이고요. 여섯 번째는 신용이나 담보 보증인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신용 또는 보증인 또는 담보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단계. 만약에 소비자 신용을 쓰려면 중요한 게 내가 신용을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래 실적이나 담보가 좋아야 되고, 또는 보증을 세워라 그러면 보증인이 준비가 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신용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고객 신용관리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고객 신용관리에서는 특히 신용의 유형 이걸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객 신용정보. 신용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용정보는 크게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공공기록정보 이렇게 구별이 돼요. 고객 신용정보는 식별정보, 그리고 고객이 신용을 어떻게 거래했냐라는 신용거래정보, 그리고 공공기록정보, 이걸 다 토탈해서 신용정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정보는 내가 돈을 얼만큼 썼냐만 신용정보가 아니라 이름이 뭐냐, 주민등록번호가 뭐냐, 주소, 어디 사느냐 이런 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켜요. 신용거래정보는 대출 얼마 받았냐, 보증 얼마 썼냐, 신용카드 발급받은 사실이 있냐, 신용카드 해지하지는 않았냐, 당좌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 개설했다가 해지했느냐, 현금 서비스 연체시킨 거는 없느냐, 대위변제 받은 건 없냐, 대지급 누가 해주진 않았냐, 부도 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신용거래 정보라고 하고요. 공공기록 정보는 국가에 관련돼서 국세나 지방세 이런 거를 세금을 안 낸 적은 있느냐, 채무 불이행자가 된 적이 있느냐, 또는
금융 사기꾼이 돼본 적은 없느냐, 이런 내용을 공공기록정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용거래 정보는 특히 이 중에 이제 고객 신용정보에서 내가 누구냐, 주민등록번호, 성명보다 이제 중요한 게 신용거래정보겠죠. 그래서 신용거래정보는 신용을 개설했느냐, 또는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느냐, 대출정보, 또는 누군가한테 보증을 서준 적은 있느냐,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했다든지 은행에서 할부거래나 대출이 있었느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신용거래정보에서 보여줘요. 즉 이 신용거래를 알려면, 저 정보를 알려면 우리가 꼭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사인을 해줘야 그 고객의 신용거래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신용거래정보에 이어서 채무불이행정보, 이거는 은행연합회에서요, 채무불이행을 어떤 한 은행에서 했으면 다른 은행도 온라인상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 은행연합회에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데, 이 은행연합회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 정보는 신용거래기록 정보로 각종 신용정보기관들 있죠. 신용정보사에서도 이거를 관리합니다. 어떤 것들을 관리하느냐, 예를 들어 보면은요, 대출금 연체를 한 사실이냐, 대부분 몇 달이냐면 3개월 이상 연체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급보증 대지급 발생이 되느냐, 즉 대위변제, 또는 신용보증 대지급 발생 사실이 있느냐, 어음이나 수표가 거래정지 받은 적이 있느냐, 리스류 연체된 적이 있느냐, 신용카드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일이 있느냐,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느냐, 어느 금융기관에 손실이 있었느냐, 국세나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결손이 된 적이 있느냐, 이래가지고요. 이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는 신용불량자 그랬었는데 이제는 채무연체자라고 그래요. 이런 연체자가 있으면 기록을 보존하는데, 채무불이행 정보를 신용카드, 신용정보사하고 은행연합회하고 기록정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년 이내 해제 사유가 발생 시에는 기록을 1년 동안 유지하고요. 1년이 초과돼 가지고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 2년 동안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내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즉 연체자가 됐다가 돈 갚았다. 그러면 신용불량 정보가 싹 없어지냐? 1년 넘게 내가 신용불량 상태에 돼 있었으면 2년 동안은 기록이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대출 다 갚아도. 그리고 조회처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 신용공여기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다가 신용정보조회를 요청할 때 그걸 조회처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조회처 정보는 많이 뜨면 많이 뜰수록 나쁘겠죠. 이 사람의 신용조회가 여러 군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용평점 시스템, CSS,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용상태를 점수로 산출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딱 해가지고 고객의, 이 CSS는요,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면, 연령이 몇 살 정도 됐냐, 결혼했냐 안 했냐, 또는 주거는 집이 있느냐, 월세 사느냐, 전세 사느냐, 직장이 탄탄한 직장이냐, 고용이 불안한 직장이냐, 또는 소득이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기타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급여이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CSS를 만들어 가지고 신용대출을 하는데 이 점수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의 관리 사용은 여러 가지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해 가지고 이용한다. 그리고 이 고객 신용정보를 관리하려면 주로 자기가 신용정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조회가 많이 뜬다든지 조회처 정보라든지 이런 게 없게 하는 게 좋겠고요. 내 신용정보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신용정보의 정확한 파악과 수시 확인, 내 신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가끔씩 확인해 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신용정보의 수정, 내가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수시로 바꿔줘야 돼요. 왜? 내가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지 그러면 연락이 오죠.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전화번호가 바뀌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연체된 대로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정보를 수정해 줘야 되고요. 신용 정보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 관리나 내 신용 등급이 지금 몇 등급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 신용 정보 관리를 해주고요. 네 번째는 신용의 사후 평가, 사후 관리와 평가. 신용을 사용한 다음에 사후 관리는 뭘 얘기하냐면 연체이자, 대출금을 못 갚으면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한다든지 또는 기한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된다든지 또는 채무자나 연대보증인 담보물건에 대해서 신용을 정보를 준 데가, 신용을 공여한 데가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출금이 생겼으면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는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또는 원금만 균등분할 또는 거치기간이 있는 상환 이런 식으로 상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용 사후 관리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신용을 잘못 썼을 때 신용 불량자가 됐다든지 그랬을 때 신용의 회복 지원, 이 신용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이거를 신용 회복 지원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용 회복 지원 제도에서 해줄 수 있는 게 5가지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첫째는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그러니까 상환을 오랫동안 한 8년까지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 이렇게 하거나, 둘째는 분할 상환, 쪼개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갚아라 이렇게 해서 8년 동안을 나누어 갚으라고 하거나, 세 번째는 금리, 즉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너무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돈을 못 갚고 그러니까 이거를 금리를 낮춰주겠다. 또는 네 번째는 변제기 유예, 즉 대출금의 종류나 채무액수, 변제 가능성, 담보, 채무자 신용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돈 갚는 거를 1년 이내에서 변제기를 유예해 주거나, 또는 5번째는 채무를 감면해 줘.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인데 이거는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전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채무액의 3분의 1, 총 채무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상각하되 단 상각채권의 이자는 3분의 1을 넘어서 초과해서 감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누가 하냐면 신용회복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데 개인의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지만 이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개인 워크아웃 또는 개인 회생 또는 소비자 파산.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회생이나 소비자 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파산, 소비자 파산과 개인 회생 이거는 법원에서 운영을 하고,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네들의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채무 범위가 5억 원 이내의 빚을 어디에 지고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금융기관 빚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워크아웃은 금융기관 부채인데 5억 이내의 부채여야 되고,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워크아웃에 내가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저생계비를 감안한 나머지 부분을 갚을 수 있게 하고, 변제기간은 8년 이내로, 이거는 변제기간도 8년이고요. 그 이내로 3분의 1 범위 내에서 채무 감면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효력으로 볼 때 사적 조정,
사적 조정이라고 해요. 근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사채라든지 금융기관이 아닌 빚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개인회생에서는 빚의 범위가 담보채무일 때는 10억, 무담보채무일 때는 5억 이내야 되고 소비자 파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어요. 한도 없이 수십억, 수백억 원이 돼도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가 됐을 때 이게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청산을 한 다음에 면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특히 이 개인 파산에 대한 부분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면 소비자 파산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소비자 파산, 즉 개인 파산을 한 상태에서 손해보는 거는, 즉 불이익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은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신청 대상 요건이 완화돼요. 즉 채무액의 범위가 금융기관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사채까지 포함해지고요. 변제액이 많기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하고요. 법적으로 면책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용하는 이 내용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제도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가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대리인이나 변호인 이런 게 필요해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면 면책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면책 허가와 불허가를 내가 판단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후관리에서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세 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장점과 단점 이렇게 해서 꼭 분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 재무관리를 4개 파트에 해당하는 고객 재무관리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